안녕하세요. 역사의 탄식 봐도 모르고의 김영훈입니다. 오늘은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이 미국과 유럽에 보낸 사절단과 조선이 일본과 미국에 보낸 사절단을 비교하여 살핍니다. 1853년에 미국의 페리 제독이 태평양 함대를 이끌고 도쿄 앞바다에 나타났을 때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는 순순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별다른 저항도 없이 문을 열어준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임진왜란 이후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일본을 재통일하였습니다. 일본을 재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는 조선과의 수교를 원하여 자신은 조선과의 전쟁에서 단 한 명의 군사도 보내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조선과의 수교를 강력히 원하였습니다. 그러자 광해군은 조선의 왕릉을 파헤친 일본인을 처벌하고 일본에 잡혀간 포로들을 돌려보내줄 것을 요구하였고, 도쿠가와는 이 요구를 받아들여 1609년에 기유약조가 이루어지면서 조선과 일본은 다시 통상무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부산의 외관에는 철조망이 쳐진 가운데에서 아주 제한적으로 수교 통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본도 조선처럼 쇄국 정책을 펼치고 있었지만 예외적으로 나가사키는 열을 널어놓고 있었기 때문에 세계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나가사키에서는 처음에는 포르투갈 신부와 상인들이 떠나들었다가 도쿠가와 막부가 천주교 탄압을 강하게 하면서 포르투갈 선교사와 상인들은 끊어졌고 네덜란드 상인들만 드나들게 되었습니다. 이 네덜란드 상인들을 통하여 세상 돌아가는 물정을 파악하였는데 1842년에 끝난 아펜 전쟁에서 청나라가 영국에 무참하게 패배하였고 그 결과 홍콩을 영국에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소식은 일본에는 너무나도 충격이었습니다. 최강이라고 믿었던 청나라가 서양 세력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1853년에 페리 제독이 나타났을 때 서양과는 싸움할 존재가 아니고 배워야 할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에 순순히 문을 열어주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조선은 어땠을까요? 조선은 일본과 제한적인 통상을 하면서 청나라와 사신을 주고받았을 뿐 다른 나라들과는 아무런 교류가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1627년에 인조 시대 때 네덜란드의 한 군인이 표류하다가 조선에 상륙하였는데 이 군인은 조선에 귀화를 하였고 인조는 이 귀화한 네덜란드인에게 박연이란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박연은 조선의 군인이 되어 조선에서 살았습니다. 조선은 이 박연을 통하여 얻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효종 때 1653년에 역시 네덜란드 사람들 하멜 일행 약 30여 명이 표류하다가 조선에 상륙했습니다. 하멜 일행은 선박을 제조하는 기술과 여러 가지 노하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효종은 조총을 잘 만들어놨고만 하였을 뿐 이들에게서 얻은 것이 별로 없었습니다. 하멜은 결국 조선을 탈출하여 나가사키를 거쳐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하멜 표류기를 출간하여 유럽 세계에 조선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본부에서는 코리아호를 만들어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 항에 정박시키면서 조선과의 직교역을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조선과의 직교역을 일본의 도쿠가와 막부와 대마도 번주가 막아서 조선은 이런 사실이 있다는 것도 모른 채 10여 년을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코리아호는 아무 소식이 없으니 그냥 되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9세기가 되어 조선에는 프랑스 파리 외방 선교의 신부들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조선은 성리학에 꽂혀서 이 신부들을 통하여 뭔가 얻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청나라가 영국과의 아편 전쟁에 져서
작은 항구를 내주었다는 정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2차 전쟁에서는 북경까지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서양의 문을 굳게 닫고 천주교 탄압에 더욱 힘썼습니다. 그래서 1866년에 많은 프랑스 신부들이 처형을 당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는 1853년에 문을 열었고 1854년에 미국과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1858년에는 미국, 유럽의 여러 나라들과 다시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 일본의 도쿄에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공사들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1860년에 일본에서는 미국의 담례로 사절단을 파견하게 되었는데 이 사절단은 미국의 군함을 타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꼭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들은 1855년에 일본이 네덜란드에서 구매한 작은 전기선 간림마루를 타고 미국의 군함을 따라가며 태평양을 건너갔습니다. 이들 6명 중에 후쿠자와 유키치가 있었습니다. 후쿠자와는 게이오 대학을 설립한 사람으로서 미국에서 많은 서적을 구입하여 일본으로 돌아와 영어를 배우며 연구하며 일본의 근대화에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1862년에는 일본에서 제1차 유럽 사절단을 파견하였습니다. 이 1차 유럽 사절단은 포르투갈과 다른 나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2년 후 1864년에는 제2차 유럽 사절단을 파견하였는데 이 사절단을 요코하마 쇠항 단판 사절단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사절단의 단장은 이케다였는데 이케다가 나폴레옹 3세를 만나고 파리를 둘러보면서 유럽의 뛰어난 문물에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요코하마의 개항 시기를 늦추는 단판을 하는 것을 포기하였습니다. 오히려 도쿠가와 막부에게 요코하마를 빨리 개항하여 근대화를 해야 한다고 설득하게 되었습니다. 4년 후에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이 발생했습니다. 1868년에 메이지 천황이 이제 자신이 직접 일본을 다스리며 일본을 이끌어가겠다고 선언하였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동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일본에서는 엄청난 혼란과 국론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1871년 연말에 메이지 정부의 대신인 이와쿠라가 단장이 되어 이와쿠라 사절단이 미국과 유럽을 향하여 떠났습니다. 약 2년간의 일정으로 미국과 유럽으로 떠났는데 이들의 목적은 미국과 유럽의 선진 문물을 배우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107명의 사절단 중에는 43명의 유학생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유학생을 미국과 유럽 여러 곳에 남겨 공부를 하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유학생 43명 중에는 어린 소녀 5명이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 5명은 미국의 가정에 맡겨져서 미국에서 중고등학교와 대학을 다 졸업한 후 돌아와 일본의 근대화를 위해 일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와쿠라 사절단은 일본에 가장 필요한 정치 체제로는 입헌 군주제인 의원 내각제를 만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중앙은행을 설립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산업화를 위해서 시급한 것이 철도를 건설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어 이런 보고서들을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와쿠라 사절단이 미국과 유럽을 돌아다니는 사이에 일본에서는 정한론이 생겼습니다. 정한론을 주장한 사람은 메이지 유신을 일으킨 주역 중에 한 명인 사이고 다카모리였습니다. 사이고가 정한론을 주장한 이유는 당시 일본 사회가 너무도 혼란스럽고 국론이 분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론을 하나로 통합시키기 위해서
전쟁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전쟁을 일으키면 자연히 일본 사회가 하나로 통합되는데 이 전쟁을 일으키는 상대가 바로 조선으로 지목되었습니다. 사이고가 조선으로 사절로 가서 개방을 계속 강력하게 요구하다 보면 조선에서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이니까 자기가 죽으면 이를 부실로 전쟁을 일으켜 일본은 하나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조선을 전쟁터로 삼겠다니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아닙니까? 그런데 메이지 천황은 이 사이고를 조선으로 보내는 사절로 결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와쿠라 사절단에서 이 정한론을 막기 위해서 빨리 일정을 단축하여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1년 8개월, 9개월 만에 일본으로 돌아와 귀국을 하였는데 이와쿠라 단장과 부단장인 오쿠보 도시미치는 사이고의 정한론을 잠재우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쿠보의 조선 외교 구상에 따라 운요호 사건이 의도적으로 발생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계속 조선의 개항을 요구했지만 조선은 이를 무시하였고 1875년에 일본의 군함 운요호가 식수 부족을 핑계로 삼아 강화도에 나타나 영종도에서 조선과 교전을 벌여 조선 군인의 피해가 아주 컸습니다. 그런데 청나라의 압력도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은 1876년에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강화도 조약의 핵심 내용은 부산의 철조망친 외관을 없애고 부산에 일본인들이 일본촌을 만들어서 마음껏 장사를 하고 조선인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76년에 조선도 일본의 1차 수신사로 예조 판서인 김기수를 파견하게 되었는데 김기수는 일본에 가서 아무것도 보지 않겠다고 고집하여 아무것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선에 돌아와서는 일본은 별거 아니더라, 배울 게 없더라 라는 식으로 하여 조선은 더욱더 까막눈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1878년 12월에 부산 범사에 있던 성녀 이동인이 일본인 촌의 사찰에 나타났습니다. 이동인은 일본 사찰의 성녀와 교류를 하면서 일본이 어떻게 변하고 있었는지를 감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동인은 자기가 구입한 책들을 가지고 서울로 가서 서울 봉원사에서 머물면서 그곳을 찾은 김옥균, 박영효, 서재필 등과 교류를 하며 그들에게 일본의 변화를 설명하여 주었습니다. 이들은 이동인이 준 책을 보면서 일본의 변화에 대하여 너무 놀라워했고 김옥균과 박영효는 이동인에게 금을 주면서 일본에 밀항하여 일본을 직접 두 눈으로 보고 연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동인은 1879년 9월에 일본에 밀항하여 일본에서 살면서 일본 성녀가 되어서 일본 도쿄에 있는 외국인 외교관들과도 교분을 쌓았고 일본의 메이지 정부 관리들과도 교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조선 정부는 재정이 굉장히 힘들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873년에 흥성대원군이 물러나면서 고종이 직접 나라를 일구겠다고 선언한 이후 그동안 조선에서 상평 통보와 함께 유통되던 품질이 나쁜 청나라의 동전, 즉 청전의 유통을 금지시켰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청전을 무용지물로 만들었는데 그러자 조선 정부에서 보유하고 있던 300만 량이 넘는 청전도 무용지물이 되어 조선의 재정은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 고종과 명성왕후의 낭비까지 보태져 조선의 재정은 고갈이 났습니다. 조선의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부산의 일본인들은 돈을 많이 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는
다른 나라에서는 관세를 물려 그 관세로 자기 나라 재정을 보충한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정부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일본에게 관세를 물리기 위해 강화도 조약을 바꾸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1880년에 2차 수신사로 김홍집을 일본에 파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김홍집과 일본의 협상이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일본은 강화도 조약에 의거하여 부산뿐만 아니라 제물포와 원산도 개항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김홍집은 이를 거부하며 버텼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외교관들과의 접촉도 피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1년 전에 일본에 왔던 이동인이 김홍집을 만나 조선이 개항해야 한다고 설득하였습니다. 이동인에게 설득당한 김홍집은 이동인을 데리고 귀국하여 이동인이 고종을 만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자 고종도 이동인에게 설득당하여 조선이 개항을 하고 통상을 하기 위하여 새로운 정부 조직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1880년 12월에 만들어진 통리기무화문이었습니다. 이 통리기무화문은 국제 정세가 아주 급변하고 있으니까 이 대외적인 국제 정세에 발맞추어 궁국 모든 기무를 총괄하는 새로운 정부 조직이었습니다. 이동인은 이 통리기무화문에서 참모관으로 일하도록 고종이 임명하였습니다. 그러자 조선 사회에서는 엄청난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성리학 중심의 노론들과 전국의 유생들이 반대하며 만인소라는 상소를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에도 고종은 이동인의 말을 듣고 신사유람단까지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전국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되니 신사유람단을 공개적으로 파견할 수가 없었고 신사유람단은 비밀리에 개인적으로 파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사유람단은 암행어사 차림으로 떠났는데 한 팀에 5명씩 모두 12팀 총 6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이 60명의 신사유람단이 일본에 건너가서는 모두 각각 고종에게 임무를 부여받은 대로 일본을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고종이 만든 통리기무화문에 임명되어 통리기무화문을 이끌어가는 관리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을 이렇게 만든 이동인은 누군가에 의해 암살당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882년 5월에 조선은 미국과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그 이듬해인 1883년 5월에 미국에서 푸트 공사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푸트 공사가 서울에 오니 조선도 답례하는 차원에서 보빙사를 미국에 파견하게 되었습니다. 보빙사는 모두 8명이 갔는데 단장은 당시 조선 정부의 실세였던 민영익이 맡았습니다. 민영익은 명성왕후의 조카였습니다. 이 민영익을 단장으로 한 보빙사는 1883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여 몇 달간 미국에 머물면서 워싱턴의 아서 대통령에게 큰절로 인사하여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미국의 동부 산업단지와 당시 시카고에서 열리던 만국 박람회에도 참석하며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영익은 나는 암흑세계에서 태어나 광명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소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미국의 아서 대통령은 미국 해군의 예산으로 이 보빙사 전원이 세계 일주를 하고 조선으로 돌아가도록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내인으로 미국 해군 장교인 포크를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보빙사 내에서 민영익과 갈등 관계를 일으켰던 홍영식을 비롯한 4명의 사람들은 먼저 조선으로 귀국하게 되었고 6일주는 미국에 남아
계속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영익과 서광범, 변수 세 사람만 미 해군이 제공한 군함을 타고 세계 일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영익은 이 세계 일주를 하는 6개월 내내 공자 맹자 책만 읽으면서 안내인인 포크에게 빨리 조선으로 데려달라고 쫄랐습니다. 그리고 서광범과 변수는 가는 곳곳마다 자료를 모으고 메모를 하면서 열심히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집트 피라미드를 봤을 때 포크가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라고 권했지만은 이들은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피라미드가 무덤이란 소리를 듣고는 성리학적인 생각을 가진 그들이 피라미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여 스리랑카의 콜롬보에 도착하였는데 이 콜롬보에 와서야 민영익은 스리랑카의 소승불교 스님들과 함께 대승불교를 논하며 환담을 즐겼다고 포크는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1884년 5월에 이들은 6개월간의 세계 여행을 마치고 제물포에 도착하여 조선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때 서광범은 민영익이 자기가 이 세계 여행을 하면서 무엇을 보고 느꼈던지 간에 그 반대로 행동할 것이다 라고 포크에게 말했습니다. 서광범이 말한 그대로 민영익은 그전에는 개화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보빙사 세계 여행을 하고 난 이후에는 조선의 민시 정권의 이익을 위하여 수구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김옥균과 개화당에서는 이 민영익을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여 몇 달 후 1884년 12월 4일 날 갑신정변을 일으킬 때 민영익은 6, 7군데나 칼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때 미국의 공사 포크가 한두 달 전에 조선에 몰래 들어와 있던 의료 선교사 알렌을 불렀습니다. 알렌은 다 죽어가는 민영익을 대수술을 하여 살려냈습니다. 그러자 조선의 명성 왕후는 너무 고맙다고 알렌에게 20만 냥이나 되는 큰 돈을 인사하였다는 야사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명성 왕후는 알렌에게 비단을 주고 많은 인사를 했습니다. 또 고종은 알렌에게 소원이 뭐냐고 물었고 알렌이 조선에 서양식 병원을 설립하고 싶다고 하자 고종은 이듬해인 1885년 4월에 광해원을 설립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광해원은 2주 후에 이름이 제중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민영익은 1885년 초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된 후 직접 알렌을 찾아 10만 냥의 거금을 주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알렌이 민영익을 살려준 그 일로 인하여 미국의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에 와서 활동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알렌은 얼마 후 의료 선교사직을 사임하고 대신 외교관으로 변신하였습니다. 외교관으로 변신한 이 알렌에게 명성 왕후는 1895년 7월에 아시아 최대의 금광인 운산 금광 채굴 허가권을 주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후 1895년 10월에 명성 왕후가 일본인에 의해 암살당하자 알렌과의 이 계약은 허지부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렇지만 고종이 이 계약의 유효성을 인정하여 계속 이 계약 이행을 하였고 그래서 20세기 초에 운산 금광의 채굴권은 결국 미국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운산 금광에서 일하는 조선인 인부들이 재래식으로 금을 캐려고 하자 미국의 관리들이 금에 손대지 말았고 노타치라고 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이것이 조선인들에게 노다지로 들리면서 노다지가
금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근대화 과정에서 일본의 사절단과는 달리 비밀리에 갔던 신사유람단의 경우는 그렇다 치더라도 보빙사의 경우는 그 규모나 내용 면에서 너무 한심하지 않습니까? 특히 민영익이 보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그 방문 결과를 고종에게 부두로 보고한 것으로 끝냈다니 너무 어처구니 없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조선의 개항을 원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조선을 위했다기보다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조선이 개항하여 서양의 여러 나라들과 조약을 맺으면 서양의 여러 나라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어느 한 나라에게 조선이 먹히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하 정책을 펴고 있는 러시아가 그 당시에 일본과 사할린을 놓고서 분쟁을 겪고 있었는데 러시아가 조선을 잡아먹었다고 하면은 일본은 러시아를 상대로 해야 되니까 너무나 벅찬 상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조선이 개항을 하여 많은 서양 나라들이 들어오면은 러시아가 함부로 조선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으로서는 그것을 생각하여 조선의 개항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청나라의 이홍장도 조선이 개항하도록 압력을 넣었던 이유가 바로 서양 여러 나라와 조약을 맺어 그 어느 누구도 함부로 조선을 마음대로 독식할 수 없도록 견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온 세계가 자기 이익을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이 요즘 세계와 다를 것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다음 주 이 시간에는 도쿠가와 막부의 일본의 지방자치제와 경제 그리고 조선의 지방조직과 경제를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 많이 누리세요.